퇴직한 뒤에도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7시가 되면 아내 혜진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집 근처 하천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통장과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강민호 59살입니다.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대출 서류와 통장을 확인하는 일이 제 직업이었지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씩 순서대로 살펴보면 문제가 생긴 이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달랐습니다. 제게는 5살 위에 형 태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형은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어머니의 약값과 제 학비를 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형은 말없이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형, 이 돈은 꼭 갚을게. 제가 말하자 형은 제 머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형제끼리 뭘 갚아? 너나 잘 살아.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형은 이후 건축자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창고 하나뿐이었지만 10여 년 만에 직원 20명을 둔 회사로 키웠습니다. 가족들은 형을 성공한 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수 수아는 그런 형의 곁을 30년 넘게 지켰습니다. 젊을 때는 격리로 일했지만 결혼 뒤에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형수가 불평하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형이 목소리를 높여도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형의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은 잘 모른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문제없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천을 걷고 있는데 벤치 옆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형수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고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드문 산책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아는 몇 번이나 가방 손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수아는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도련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수아는 입술을 한번 축였습니다. 오늘 저하고 호텔에 가주세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디를요? 호텔이요. 형도 거기 있습니까?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버님에게는 우리가 가는 걸 들키면 안 돼요. 저는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이 단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뻔했습니다. 아내 혜진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형수님, 이런 부탁은 곤란합니다. 저도 알아요. 형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직접 이야기하세요. 말하면 전부 숨길 거예요. 수아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신청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신청자의 이름은 한수아였습니다. 형수님이 신청하신 겁니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이어 가방에서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꺼냈습니다. 형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오늘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난대요. 누구를요? 대출을 진행해주는 사람 같아요. 수아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혼자 가서 따질 자신이 없어요. 저는 형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어린 시절 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먼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을 의심하는 일은 제 과거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에게 먼저 전화해 보겠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수아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확인부터 해야지요. 도련님,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 번만 제 말을 먼저 믿어주세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에 미용실 손님이 늦게 끝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 멈췄습니다. 형의 사업 문제를 확인하러 잠시 다녀올게. 호텔이라는 말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내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형수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숨긴 단어 하나가 두 가정의 신뢰를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도요. 호텔 로비는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형수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걸을 때마다 구두 굽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형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핀 뒤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아주버님과 계속 통화하던 사람이요. 우리는 다음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8층 복도에는 객실 문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은 803호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객실보다 넓은 비즈니스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형수는 문 앞에서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른 척하면 제 이름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형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형수를 번갈아 보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너희 둘이 여기는 왜 왔어? 형수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대출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수의 이름도 여러 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수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형은 재빨리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내가 몰라도 돼요?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 합의가 안 되신 것 같으니 저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남자의 앞을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이 대출 누가 신청했습니까? 남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상담만 했습니다. 본인 확인은 하셨습니까? 형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내가 왜 끼어들어?
저는 탁자 위의 서류를 살폈습니다. 아파트 담보 제공 동의서에는 형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수가 조금 전 제게 보여준 글씨와 모양이 달랐습니다. 형수님이 직접 서명하신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도장 좀 대신 찍는 게 무슨 문제야?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 자금이 잠깐 막혔어. 몇 달만 돌리면 전부 갚을 수 있어. 형수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당신이 사업을 뭘 알아? 몰라도 내 집이고 내 이름이에요. 형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너 대학까지 보내줬더니 형 뒤를 캐고 다녀. 그 말에 입이 막혔습니다. 어린 시절 형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제 등록금을 건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형 앞에서 늘 빚진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맡겼지만 내 인생까지 맡긴 건 아니에요. 형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브로커는 그 틈에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형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계약된 것도 없어. 괜히 일을 키우지 마. 그러면 서류를 보여줘. 내 회사 일이야. 결국 우리는 아무런 자료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호텔을 나오는 동안 형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련님, 네. 제가 남편을 너무 몰랐던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사촌 누나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형수의 모자와 제 얼굴, 객실층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이 여기서 뭐하니? 형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순간 형수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직 대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의 사업 문제로 왔어요. 미정은 쉽게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이 얼굴을 가리고 호텔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객실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혜진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 오늘 형수님하고 호텔에 갔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갔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형수님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인데요? 형수의 명예 문제를 허락 없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혜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호텔에 간 것보다 지금도 나한테 숨기는 게 더 아파요. 아내는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수아하고 호텔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벌써 다 퍼졌다. 형이 바로잡아. 내가 뭘 바로잡아? 둘이 몰래 온 건 사실이잖아. 그 순간 알았습니다. 형은 소문을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쏠릴 의심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형의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중단시키고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또다시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형이 제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형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늘어서 있던 화물차도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직원 서너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사기 옆에는 거래처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은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일 때문에 왔냐?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러 왔어. 형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났어. 자금만 잠깐 돌리면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형수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부부 재산이 따로 있냐? 동의도 없이 서명까지 대신했잖아.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왜 붙들고 있는데? 직원들 20명이 여기서 먹고 살아. 집도 지켜야 하고 유나 결혼도 시켜야지. 형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책상 위에는 밀린 세금 고지서와 임금 내역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어 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오래전부터 상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형수님한테 전부 말해. 수아가 뭘 할 수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생긴 빚은 알아야지. 형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앞으로 밀어놓은 것은 연대보증 약정서였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주면 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보증을 서면 형수님 명의는 안 쓰겠다는 거야? 넌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잖아. 석 달이면 끝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형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질 사람만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이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제 등록금을 내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에게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아내 혜진이 있었습니다. 혜진과 함께 마련한 집도 있었습니다. 못해. 형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알아. 평생 잊은 적 없어. 저는 서류를 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형의 빚을 혜진이 인생에까지 넘길 수는 없어. 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하고 붙어 다니더니 이제 형보다 형수 말이 더 중요하냐? 누구 편의 문제가 아니야.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형이 잘못한 거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 창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혜진은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밥만 덮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미용실 장부를 정리하며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형수님 명의로 문제가 생겼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왜 이제 해요? 형수님 허락 없이 말하기 어려웠어. 그럼 적어도 위험한 일이라고는 말했어야지요. 혜진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당신은 형 일만 생기면 나를 남으로 만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을 돕는 동안 아내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형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늦게 돌려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마다 형의 사정을 먼저 챙긴 적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좋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혜진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형수는 딸 유나와 함께 금융상담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엄마 명의로 이미 대출이 있어요. 얼마나? 카드론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어요.
형수는 전혀 알지 못한 채무였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대출 인증번호가 여러 차례 발송된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일부 문자는 형의 사업용 휴대전화로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채무 목록을 한참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인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형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상담사는 인감을 새로 등록하고 금융거래 알림과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형수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녹음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형과 브로커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형은 아내가 대출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도장과 인증번호만 확보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짧은 녹음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형수가 의심한 일이 사실이라는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형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모두 모이자. 수아와 민호가 왜 몰래 호텔에 갔는지 가족들 앞에서 밝히겠다. 형은 자신의 행동보다 우리의 관계를 먼저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혜진은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형을 설득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형수와 저를 향한 의심도, 형이 감춘 빚도 가족들 앞에서 함께 드러내야 했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혜진은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같이 가요.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받은 은혜가 형의 잘못까지 감싸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형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긴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 태호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 수아는 딸 유나 옆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아내 혜진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촌 누나 미정도 와 있었습니다. 미정은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아하고 민호가 왜 몰래 호텔에 갔는지부터 들어보자. 형은 사업이나 대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을 처음부터 우리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둘이 얼굴까지 가리고 객실층에서 내려왔어. 수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수가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도련님과 호텔에 갔어요.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형의 입가에 짧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것 봐.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수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조회된 대출 내역과 카드론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실행된 금액만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대출들 저는 신청한 적 없어요.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운영 때문에 잠깐 쓴 거야.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 왜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
수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부라서 더 물어봤어야지요. 유나는 어머니 옆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형이 브로커에게 아내는 내용을 모른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로커는 도장과 인증번호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빚을 만들면서 엄마한테는 말도 안 했잖아요. 내가 사업을 알아? 저는 사업은 몰라도 이게 엄마 동의 없이 한 일이라는 건 알아요. 형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애들까지 부추긴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만든 일이야. 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가족을 살리려고 했어. 가족을 살린다는 사람이 왜 가족 이름을 몰래 씁니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형 앞에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저를 학교에 보내준 일은 평생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도 그 은혜가 형의 잘못을 감춰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수 앞에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확인도 안 하고 말을 퍼뜨렸어. 수아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접 물어봐 주세요. 그래, 그럴게. 혜진도 형수에게 사과했습니다. 형님을 의심해서 죄송해요. 그러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한테 따로 사과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를 돕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도 아내를 바깥 사람으로 만든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적어도 어디에 가는지, 위험한 일인지 말해줘요. 그러겠어. 가족회의가 끝난 뒤에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의 회사에는 여전히 많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창고와 차량을 처분하고 채무 조정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남편과 당분간 떨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형수는 자신의 통장과 새로 만든 인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빚을 전부 공개하고 다시는 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증명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어요. 형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형수의 걸음은 느렸지만 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유나가 어머니의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들게. 현관 밖으로 나온 뒤 형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해볼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은 형수님이 하세요. 수아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텔에서 시작된 오해는 우리 가족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족회의를 지나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대신 결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선택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 뒤 형수 수아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현관 옆에
작은 주방이 있었고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형수는 오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오전에는 들어와요. 그 목소리가 전보다 밝았습니다. 딸 유나는 중고로 산 식탁을 닦았습니다. 저는 조립식 책장을 마쳤고 혜진은 냉장고 안에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형수는 우리가 물건을 놓을 때마다 위치를 직접 정했습니다. 책상은 창가에 둘게요. 침대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요? 혜진이 묻자 수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좋아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침대를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형수를 위해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참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언제 용서해야 하는지도 대신 정하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물었습니다. 형수는 동네 식품업체에서 회계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격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아 퇴근 뒤에도 메모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가 알려주려 하면 혼자 해보겠다며 웃었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온 날 형수는 통장 화면을 가족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금자 이름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금주 한수아. 형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혜진이 가장 먼저 답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짧게 남겼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형의 회사는 결국 규모를 줄였습니다. 창고와 차량을 처분했고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으며 채무 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와 경기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시작한 뒤 조금씩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는 잘 지내냐? 직접 물어봐. 형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나를 안 만나겠다고 하더라. 기다려야지. 얼마나? 형수가 정할 때까지. 예전에 저라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형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형수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주변 사람이 재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당장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형이 모든 채무를 공개하고 자신의 이름을 다시는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달라지는지는 말보다 시간을 봐야 하잖아요. 형수의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혜진도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호텔 이야기가 나오면 혜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아내가 소문을 믿었던 일이 서운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없던 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혜진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이 나쁜 마음으로 숨긴 건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숨긴 건 잘못이야. 나도 끝까지 듣기 전에 의심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형 일이라고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혜진은 제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소문보다 당신 말을 먼저 들을게요. 그 약속으로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믿어볼 수 있는 자리는 생겼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끝난 날 형수는 우리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은 조금 질었고 국은 짰습니다. 그래도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다음에는 제가 반찬 가져올게요. 수아도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잘할게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형수는 현관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도련님, 네. 그날 호텔에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형수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은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 필요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는 문을 닫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딸깍. 예전에 형수에게 닫힌 문은 남편의 허락 없이 나갈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가족은 누군가의 삶을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멈추라고 말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설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형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통장과 열쇠를 작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형수도 아닌 한수아의 내일을 준비했습니다.